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를 속였다. 몰랐을 리가 없다. 알았을 것이다. 기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저런 것을 속나? 거의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사기꾼 잡는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남현희 선수와 전총조 사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별부터 해서 과거 행적, 결혼 기록 이런 것들이 좀 다 속였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다른 가십거리는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과연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남현희 씨가 사기 공범으로 같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기죄에 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저희가 컨텐츠를 생각했을 때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서 기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사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를 속였다. 근데 속인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죠. 예를 들면 여성인데 남성이라고 속였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고 속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런 부분, 그리고 재벌 3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속아서 만나게 되었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궁금증은, 누군가가 신분을 속였다, 이거 자체가 어떤 법적 처벌의 근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흔히 법조인들은 이거 자체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것을 속여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 것인데, 누군가를 속여서 결혼을 했다, 이것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이분들은 아직 결혼하신 것은 아니니까 이것 자체만으로 어떤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을 속였거나 검사라고 속였거나 이런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는 죄가 성립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내가 재벌 3세다, 나 부자다, 이렇게 속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의 규정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총조 씨와 남현희 씨의 사기죄의 공모 관계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은, 또 전총조 씨는 몰랐을 리가 없다, 남현희 씨가 자신이 사기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기죄는 고의범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에 의한 사기죄는 없어요. 내가 실수로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다,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의로 상대방의 돈을 거짓말로 기망행위, 속여서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을 때 그걸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이 사기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뺏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사기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기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미필적 고의예요. 우리가 흔히 미필적 고의를 언제 많이 쓰냐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망치나 칼로 그 사람의 가장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분을 가격했을 때, 예를 들면 칼로 심장을 가격한다거나 아니면 망치로 머리를 가격했어요. 이럴 때에는 통상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당연히 나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이렇게 부인하겠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죽일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걸 용인하고 수용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남현희 씨가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사기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만약에 남현희 씨가 이 사건에서의 사기죄 공범이 인정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본인이 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총조 씨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거를 속일 때, 맞아, 돈 빌려줘, 빌려주면은 돈 금방 해줄 수 있어,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망행위, 속이는 말, 멘트,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직접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남현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공범이 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건과 굉장히 집중적으로 언론에 관심이 되고 있는 사건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이런 관계에 있다가 나도 저 사람한테 속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사기의 공범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단순히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많잖아요. 뭐 선물을 많이 받았다, 뭔가 경제적 혜택을 입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다.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 이 정도의 경제 공동체다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선물이나 수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공범이라고 보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경제적인 이익이 누군가한테 갔어요. 그러면 그 돈을 그 사람한테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이 사기죄 공범으로 유죄인정돼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 만약에 이게 사기친 돈이라는 것을 알고도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금으로서 또 다른 조치나 또 다른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기죄 공범인 것과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 주된 가해자가 있겠죠. 나를 속인 사람. 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을 항상 공범으로 같이 고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기쳤던 사람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겠죠. 사기 주범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사기꾼들은요, 이미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누군가가 바로 빼가요. 아니면 가압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해요. 그게 여자친구든 아니면 그게 가족이든.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계좌를 이용하도록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을 상대로 같이 고소를 해서 여러 명 중에 한 명한테 돈을 변제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은 많은 경우가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무혐의 처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좌를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사기치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또는 내 계좌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것을 용인하고 수용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주범이 그 사람은 빼주려고 할 거잖아요. 자기한테 어쨌든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계좌를 빌려주는 것은 아무런 범죄가 아니냐? 아닙니다. 은행 가면 막 이런 말 나올 거예요. 뭐 계좌 만들어가지고 누군가한테 양도하면 처벌됩니다, 이런 말 나오죠? 그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를 누군가한테 완전히 양도를 해버리면 이 양도해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계좌는 절대 제3자한테 양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 양도가 돼야 되고, 잠깐 네 계좌에 얼마 들어오면 나한테 보내줘, 이거는 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요,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의 허가나 인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것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기죄 주범이라는 사람이 A가 있고요, 그 밑에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A의 지인으로서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해 주는 거예요. 그럼 B씨는 사기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근데 그렇지만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주된 가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속된 말로 냈잖아, 속된 말로 그렇게 반응이 나왔을 때에는 이 사람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명한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넓혀놔야, 스펙트럼을 넓혀놔야 피해 회복이 조금이라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도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남현희 씨 사건, 이 사건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죠. 재벌쇼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가담한 경원들이라든지
그 여러 명의 기타 등장 인물들도 과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원래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요,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어떤 행위를 했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니라 일반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요, 사기죄 공범이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원이 이게 사기를 치려고 지금 나를 고용한 건지, 진짜 경호가 필요해서 고용한 건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은 경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호원을 고용하면 그건 그냥 경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의 어떤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럴 수는 있겠죠. 너는 경호하는 역할을 해. 나는 뭘 할게. 그리고 자기들끼리 돈을 뭐 일부를 받아서 그거를 수익을 분배한다든지, 이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일종의 사기의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직적 사기가 됩니다. 그것이 증명이 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것을 속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한 번만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재범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학계에서 말하는 재범률이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사기 범죄에 있어서 기소해서 처벌받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법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는 굉장히 많이 당해도 실제로 유죄로 인정된 건 몇 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에서 느끼는 바에 따르면 사기를 치는 이런 사기꾼들은요, 자신의 수법이나 범행을 점점 더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에 속아? 라고 하지만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넘겨줬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돈을 요구하는 건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이걸 먼저 요구하고 그 돈을 회수하려면 또 투자를 해야 된다. 또 돈을 내야 된다. 계좌가 묶였다. 지금 당장 그 돈을 줄 수가 없고 네가 돈을 여기다 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내서 돈을 줄 수 있다. 거의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못 주는 돈을 나중에 투자하면 어떻게 돈을 더 줘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좌가 묶여서 못 준다? 우리나라에서 계좌를 묶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난 사기당할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에 관한 사건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사건을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에는 저희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너무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인들까지도 연루될 만큼 사기 사건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담을 와봐도 의뢰인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해드리는 것도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계속해서 누군가는 사기를 치고 있고 그 패턴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사기 피해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회를 조금이나마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기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사기꾼들이 처벌될 때까지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